1954년 스크린 위에서 단 5초간 키스신을 찍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의 삶이 완벽하게 도축당했다. 대중과 법은 그녀의 연기를 픽션이 아닌 실제 외도죄로 낙인 찍었다. 카메라 뒤의 감독은 예술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부를 챙겼지만 카메라 앞의 여성은 이 5초의 대가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당했다. 결국 세상의 무자비한 린치를 견디다 못해 삭발을 감행하고 깊은 산사로 도망쳐 비구니가 된 배우 윤인자. 이것은 1950년대 한국의 자본과 가부장제가 합작하여 한 여성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파괴했는지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부검 기록이다. 1923년 황해도 사리원에서 태어난 그녀의 삶은 시작부터 가혹한 생존 투쟁의 연속이었다. 일제강점기 치하의 가난한 조선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곧 개인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극히 적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10세라는 어린 나이에 권번의 발을 들여놓아야 했다. 권번은 겉으로는 기생을 양성하고 예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을 시각적 유희의 대상으로 길러내는 억압적인 시스템이었다. 그곳에서 춤과 노래, 연기를 익힌다는 것은 곧 누군가의 시선에 복무하는 법을 체득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윤인자는 주어진 운명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번에서 습득한 기회를 발판 삼아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무대는 그녀에게 강요된 굴레였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했다. 18세가 되던 해 윤인자는 본격적으로 무대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활동 방향을 넓혔다. 평양과 서울을 거쳐 19세에는 만주 해얼빈의 태양학 극단에 입단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유랑 생활을 감내했다. 악극단의 생활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육체적 피로와 불안정함의 연속이었다. 추위와 배고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랑 속에서도 그녀는 수많은 관객 앞에 서며 무대 장악력과 연기력을 벼려냈다.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기부터 해방의 혼랑이, 그리고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까지 그녀는 한반도를 휩쓴 근현대사의 가장 참혹한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남았다. 전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연극 무대에 오르며 관객의 희로애락을 조율해온 그녀는 이미 20대 후반에 이르러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내공을 가진 베테랑 연기자로 성장해 있었다. 전쟁이 멈춘 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대중예술의 무게중심은 빠르게 무대에서 스크린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영화계는 전후의 허무주의를 달래줄 새롭고 자극적인 소재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 시기 감독들이 가장 원했던 캐릭터는 이른바 아프레겔 걸로 불리는 전후 세대의 자유분방한 여성이었다. 서구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통적인 정조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현대적인 여성상. 영화 산업은 이러한 이미지를 스크린에 전시함으로써 돈을 벌고자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 시스템은 아프레거를 극도로 혐오하고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53년 제정된 한국의 형법은 간통을 엄격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기혼 여성의 성적 통제권을 남편과 가문에 부여하는 강력한 족쇄로 작용했다. 사회는 영화 속 요부의 자극적인 모습을 보며 침을 삼키면서도 현실에서 그 궤도를 벗어나는 여성에게는 가차없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새로운 얼굴이 필요했던 영화계는 무대에서 검증된 윤인자를 주목했다. 혹독한 세월을 견뎌낸 특유의 고혹적인 분위기와 선 굵은 연기력은 당대 영화 감독들이 찾던 성숙하고 치명적인 여성 캐릭터에 정확히 부합했다. 1954년 한형모 감독은 자신의 신작 영화 운명의 손에 윤인자를 캐스팅한다.
영화 데뷔작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은 단순한 청순 가련형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여간첩이자 화려한 술집의 마담인 전개, 가명 마가렛띠였다. 이 역할은 당시 한국 사회가 품고 있던 이념적 공포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교묘하게 뒤섞인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캐릭터였다. 스크린 위에서 적국의 스파이이자 성적 매력을 무기로 삼는 마담을 연기한다는 것은 당대 보수적인 평단과 대중의 날 선검열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캐스팅 직후부터 촬영장의 감도는 긴장감은 심상치 않았다. 권위적인 남성 감독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1950년대 영화 현장에서 여배우는 종종 감독의 예술적 야심이나 흥행을 위한 도구로 소모되곤 했다. 한영모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시각적 충격을 던지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스크린에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던 파격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수행해야 할 당사자인 윤인자에게는 어떠한 명확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다. 무대 위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배우였지만 윤인자는 스크린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카메라 뒤에 숨은 남성 권력의 비열한 계산 속으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려들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카메라는 이미 장전되었고 시대의 모순은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었다. 운명의 손 촬영장. 카메라가 돌아가기 직전의 세트장 공기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한 활시위와 같았다. 한영모 감독은 1954년에 한국 영화계에 전례가 없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각적 충격을 스크린에 아로새기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그는 시대의 금기를 깨뜨려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명확한 계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위험천만한 실험의 대가를 자신이 치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감독이 선택한 방식은 비열하고 폭력적인 기망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배우에게 실제 키스신을 요구하는 것은 곧 그녀에게 사회적 자살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한형모 감독은 윤인자에게 카메라의 각도를 이용한 눈속임일 뿐이라고 철저히 거짓말을 했다. 입술만 살짝 닿는 신용만 하면 모든 앵글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감독의 장담은 한 여성을 철저히 파괴할 함정의 입구였다. 이 기만적인 연출의 공범은 상대역이었던 남성 배우 이향이었다. 그는 이미 감독과 모종의 미략을 마친 상태였고 촬영에 들어가기 직전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은단을 씹으며 대기하고 있었다. 이 작지만 명확한 행동은 다가올 상황이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의도적 침해였음을 증명한다. 여배우 한 명을 철저히 소외시킨 채 카메라 뒤에 권력을 쥔 감독과 카메라 앞에 상대 남성 배우는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예술적 성취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정작 그 예술을 수행해야 할 주체인 여성의 동의는 완벽하게 배제되었다. 그녀는 감독의 렌즈와 동료 배우의 은밀한 공모 속에서 철저히 대상화되고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가장 기괴하고 억압적인 사실은 이 폭력적인 현장에 윤인자의 남편이었던 배우 민구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그는 아내의 연기를 지켜본다는 명목 아래 촬영장에 머물렀지만 실상은 아내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의 억압적인 시선 그 자체였다. 1950년대의 남편들에게 아내의 직업적 활동은 독립적인 자아실현이 아니라 언제든 가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불안한 일탈로 여겨졌다. 남편의 날 선 감시의 눈길, 감독의 거짓된 지시, 그리고 비밀을 품은 상대 배우. 이 숨막히는 남성 중심의 덫 한가운데에 윤인자가 홀로 서 있었다.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는 현장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액션 사인이 떨어지고 슬레이트가 쳐졌다. 윤인자는 감독과 약속된 동선에 따라 연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향이 다가와 그녀를 끌어안는 순간 약속된 경계는 잔인하게 무너졌다. 이향의 입술이 윤인자의 입술을 거칠게 덮쳤다. 그것은 신용이 아닌 실제적이고 깊은 입맞춤이었다. 3초에서 5초. 누군가에게는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기습을 당한 윤인자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공포와 당혹감의 시간이었다. 평생을 무대에서 보낸 뼛속까지 프로 연기자였던 그녀는 본능적으로 촬영을 중단시키고 뛰쳐나가지 못했다.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고 배우는 렌즈 앞에서 개인의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직업적 규율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그 폭력적인 5초를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다. 컷소리가 세트장을 가르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한영모 감독은 자신이 원하던 파격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냈다는 사실에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상업적 야심을 달성했다. 미션을 완수한 상대 배우 역시 물러섰다. 하지만 카메라 바깥에서 이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한 남편 민구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입을 맞추는 장면은 연기나 예술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수 없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남성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세트장에는 여성의 치욕적인 침묵과 남편의 들끓는 분노, 그리고 목적을 달성한 감독의 냉혹한 계산만이 뒤엉켜 있었다. 윤인자는 그 자리에서 직감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이 방금 전 돌아간 필름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궤도에 올라탔다는 것을. 이 사건은 영화 촬영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당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범죄적 축도다. 여성의 동의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남성 감독의 야심과 남성 배우의 실행력,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남편의 소유욕만이 교차하는 비극적인 트라이앵글이었다. 이 폭력의 현장에서 윤인자는 철저히 객체였다. 감독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입술을 훔쳤고 남편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단죄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느꼈을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다가올 폭풍에 대한 직감은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심리적 감옥에 갇혀버렸다. 촬영이 끝난 후 남편 민구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는 아내를 기만한 영화계와 감히 자신의 눈앞에서 아내의 입술을 앗아간 이향을 향해 원초적인 사리를 드러냈다. 민구는 칼을 품고 명동 일대의 다방과 술집을 이 잡듯이 뒤지며 이향을 찾아 죽여버리겠다고 광분했다. 남편의 분노는 영화의 서사나 아내의 직업적 고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오직 손상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만이 유일한 동력이었다. 그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기망을 저지른 감독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만만한 상대인 아내 윤인자에게 씻을 수 없는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쏟아냈다. 가부장적 권위가 훼손되었다는 맹목적인 분노 앞에서 피해자인 윤인자는 도리어 죄인이 되어 남편의 관계를 견뎌내야 했다. 그리고 1954년 12월 14일 문제의 영화 운명의 손이 단성사에서 마침내 개봉했다. 감독의 기만과 남편의 분노, 여배우의 수치심이 고스란히 담긴 필름이 대중 앞에 내걸린 것이다. 제작진의 계산대로 한국 영화 최초의 키스신이라는 타이틀은 굶주린 대중의 호기심을 극단으로 자극하며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켰다. 극장 안의 풍경은 1950년대 한국 사회에 이중적인 민낯을 여과 없이 전시하는 거대한 부조리극이었다. 스크린 위에서 윤인자와 이향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꽉 들어찬 객석에서는 짐승의 탄식 같은 비명과 경악이 터져나왔다. 어떤 여성 관객들은 아이고 망측해라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일부 보수적인 남성 관객들은 헛구역질을 하거나 스크린을 향해 더럽다며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극장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욕을 하면서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윤인자를 올가맨 1950년대의 거대한 도덕적 위선이었다. 관객들은 서구식의 자극적인 로맨스를 돈을 지불하고 관람하면서도 그 행위를 스크린에 옮긴 여성 연기자에게는 중세시대 마녀 사냥에 버금가는 혐오의 돌팔매질을 가했다. 언론 역시 이 광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연일 신문 지면에는 윤인자의 이름이 대서특필되었고, 기사들은 영화의 예술성이나 서사에 대한 분석 대신 키스신의 선정성과 윤인자의 사생활에 대한 천박한 호기심으로 도배되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전후에 타락한 도덕관념을 상징하는 요부이자 가정을 버린 부도덕한 여인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대중과 언론은 영화 속 캐릭터 마가렛과 현실의 인간 윤인자를 완벽하게 동일시하며 그녀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소비했다. 윤인자는 영화의 성공을 위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도 그 성공의 단 열매는 감독과 제작사가 독식한 채 자신은 사회적 매장이라는 독배를 강제로 마셔야 했다. 스크린에서 시작된 비극은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 윤인자의 현실 세계를 무참히 짓밟는 거대한 폭력으로 변모했다. 단성사 극장을 가득 채웠던 관객들의 비명과 경악은 곧장 1950년대 한국 사회 전체의 도덕적 심판으로 이어졌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정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남편 민구의 분노는 명동거리를 헤매며 상대 배우를 찾아 죽이겠다는 원초적인 살의를 넘어 국가의 법적 시스템을 동원한 공식적인 단죄의 형태로 진화했다. 그는 아내의 5초짜리 키스신이 자신의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가문의 명예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했다고 확신했다. 민구는 결국 영화의 연출자인 한형모 감독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던지기에 이른다. 혐의는 아내의 정조를 강제로 훼손하고 남편인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영화 촬영 중 발생한 연출을 두고 남편이 감독을 고소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편의 부조리한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하지만 1954년의 한국은 그 블랙 코미디가 가장 끔찍한 다큐멘터리로 작동하던 시대였다. 이 고소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당시 한국의 법과 도덕이 여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노골적인 역사적 사료다. 당시 형법은 간통을 엄벌에 처하는 조항을 서슬 퍼렇게 유지하고 있었고, 기혼 여성의 육체는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과 가문에 귀속된 사유재산처럼 취급되었다. 법정과 언론, 그리고 대중은 이 사건을 예술의 자유나 노동 현장에서 벌어진 여배우에 대한 인권 침해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남편의 허락 없이 외간 남자와 입술을 맞댄 불결한 아내와 그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가여운 남편이라는 가부장적인 서세만 집중되어 있었다. 윤인자가 감독의 기망에 속아 강제로 연기를 해야 했던 피해자라는 사실은 그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법적인 다툼의 과정에서 윤인자는 철저히 소외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남성들이 벌이는 자존심 싸움의 전리품이자 오염된 증거물로 전락해버렸다. 가장 분노해야 할 대상은 배우를 기만하고 현장의 폭력을 주도한 한형모 감독이었지만 사회적 비난의 화살은 놀랍도록 정교하게 윤인자 한 사람만을 향해 쏟아졌다. 감독은 고소를 당하는 곤욕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운명의 손이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며 단숨에 충무로의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 잡았다. 그는 키스신 논란을 영화의 마케팅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하며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다. 상대역이었던 남성 배우 이향 역시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대중은 그의 행동을 문 남성들의 짓궂은 무용담이나 낭만적인 스캔들 정도로 가볍게 소비하고 넘겼다. 오직 여성인 윤인자만이 시대의 모든 위선과 혐오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거리에 나설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뒤에서 남편을 두고 바람난 여자, 서약물에 찌든 창녀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스크린 속 간첩 마가렛의 허구적 이미지는 윤인자라는 실존 인물의 피부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졌다. 가정 내의 삶은 지옥 그 자체로 변해갔다. 소송이 진행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동안 부부의 집은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다. 남편 민구는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아내를 끊임없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윤인자는 배우로서의 직업적 자의식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남편에 쏟아지는 폭언과 멸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다. 이 파국은 단숨에 끝을 맺지도 않았다. 1954년 개봉 이후 무려 4년이라는 길고 끔찍한 시간 동안 윤인자는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결혼 생활을 맨발로 견뎌내야 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이혼은 여성에게 곧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았기에 그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발버둥 쳤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딸이 있었고 이혼녀라는 더 끔찍한 낙인을 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가부장제의 도덕적 결벽증은 결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결국 1958년 윤인자와 민구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파경을 맞이했다. 법적인 이혼 도장이 찍히는 순간 윤인자는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추락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의 이별이 아니라 보수적인 유교 사회가 불온한 여성을 시스템 밖으로 완벽하게 축출해낸 폭력적인 의식이었다. 이혼녀라는 주홍글씨가 더해진 그녀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갑고 가학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가정을 잃었고 남편의 보호라는 알량한 사회적 울타리를 잃었으며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갈갈이 찢겨나갔다. 사회는 현대화의 과실인 영화를 즐기면서도 그 현대화를 스크린에 구현해낸 여성을 정은대적인 방식으로 돌팔매질에 처형했다. 비극의 역설은 그녀가 생존하기 위해 다시 그 참혹한 상처를 준 영화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는 점이다. 이혼 후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 윤인자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영희뿐이었다. 자신을 기만하고 파괴한 감독들이 득세하는 충무로에서 그녀는 살아가기 위해 또다시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잔인한 운명에 처했다. 1950년대 후반에 한국 영화계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소재를 원했고 이미 최초의 키스신으로 낙인 찍힌 윤인자는 감독들에게 가장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스캔들의 아이콘이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대중의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밥벌이를 위해 그리고 딸을 키우기 위해 조명 아래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악이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여배우들도 술집 마담이나 강인한 여성을 연기하며 이른바 요부 프레임에 갇혀 비난을 받곤 했지만 윤인자의 경우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했다. 그녀는 스크린 위에서 신체적 접촉이라는 명확한 금기선을 최초로 넘어버린 실행자였기 때문이다. 대중은 다른 배우들의 연기에는 관대할지언정 윤인자에게만큼은 그 어떤 도덕적 관용도 베풀지 않았다. 그녀가 보여주는 뛰어난 감정 연기나 대사 소화력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오직 그녀의 입술과 헝클어진 사생활만이 관음의 대상이 되었다. 이 지독한 사회적 타살의 과정 속에서 윤인자의 내면은 서서히 그러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화려한 스크린의 배우였지만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시대의 폭력에 난도질 당하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에 깊숙이 뿌리내린 이 거대한 트라우마는 훗날 그녀가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사로 숨어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그녀가 감내해야 할 세상의 형벌은 끝나지 않았다. 이혼이라는 참혹한 사회적 형벌을 받은 직후 윤인자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도 노골적이었다. 생계라는 원초적인 굴레는 상처받은 여배우에게 침묵이나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남편이라는 유일한 사회적 방패막이가 사라진 상태에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미혼모의 신분으로 195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를 버텨낸다는 것은 곧 매일매일 전시장 한가운데에 발가벗겨진 채 던져지는 것과 같았다. 자신을 철저히 기만하고 파괴했던 영화판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돈을 벌고 살아남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역시 그곳뿐이었다. 충무로의 자본과 권력은 피를 흘리는 그녀의 상처를 정교하게 비즈니스에 이용했다. 감독들은 대중이 윤인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혹은 무엇을 욕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운명의 손에서 각인된 불온하고 치명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요구했다. 윤인자는 살기 위해 대중이 던지는 혐오의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으며 다시 카메라 렌즈 앞에 피사체가 되어야만 했다. 이 처절한 생존 투쟁의 과정에서 윤인자는 또 한 번 한국 영화계의 거대한 금기 하나를 산산조각 낸다. 1957년 김기영 감독과 작업한 여성 전진에 이어 같은 해 박영환 감독의 영화 그 여자의 일생에 출연한 그녀는 스크린 위에서 상반신을 노출하는 파격적인 연기를 감행했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키스신 하나로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적 매장을 당했던 여배우가 은둔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신체를 더 과감하게 스크린에 드러낸 것이다. 대중과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또다시 윤인자의 도덕성을 난도질하며 천박한 관음증을 폭발시켰다. 사람들은 그녀를 구제불능에 타락한 여성으로 단정지으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노출 연기를 단순히 스캔들이나 상업적 이용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잃은 밑바닥에서 윤인자가 선택한 것은 타협이나 참회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위선과 억압을 향해 자신의 육체를 무기 삼아 정면으로 돌진하는 거칠고도 본능적인 저항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처절한 도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러나 시대의 잣대는 그녀의 예술적 투혼이나 생존의 절박함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다. 대중은 화면 속에서 옷을 벗은 여배우를 탐욕스럽게 소비하면서도 극장 밖에서는 그녀를 향해 가장 엄격한 유교적 도덕률의 칼날을 휘둘렀다. 여배우의 육체는 영화 산업을 배불리는 훌륭한 상품이었지만 그 육체를 가진 여성 개인은 철저히 더러운 존재로 취급받았다. 윤인자는 촬영장에 도착할 때부터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순간까지 자신을 향해 꽂히는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거리에서, 다방에서, 심지어 동료들 사이에서조차 그녀는 온전한 동료나 예술가가 아니라 언제든 수군거림의 안주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스캔들의 주역일 뿐이었다. 이 지독한 소외와 고립은 그녀의 내면을 거침없이 갉아먹었다. 강인한 척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짓고 대사를 내뱉었지만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꺼지는 순간 그녀를 엄습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독한 공포와 외로움이었다. 철저한 고립 속에서 윤인자는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필사적인 동아줄을 잡는다. 1959년 당대 유명 가수였던 고은봉과의 두 번째 결혼이었다. 대중의 폭력적인 시선에 난도질당하며 지쳐있던 그녀에게 자신을 이해해주고 예술적 감수성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 예술가와의 결합은 끔찍한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유일한 구원의 빛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라는 평범한 타이틀 뒤에 숨어 대중의 가학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기를, 그리고 상처받은 자신의 영혼이 평온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두 번째 결혼 생활 초기, 그녀는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잔인할 만큼 보수적이었고, 한 번 찍힌 주홍글씨는 쉽게 지워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윤인자의 과거는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두 번째 남편인 고은복 역시 공인이라는 사실은 부부의 삶을 끊임없이 대중의 시선 아래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고은복을 향해 키스신 여배우의 두 번째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부부를 향한 호사가들의 저열한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거리를 걷거나 공식 석상에 나설 때마다 윤인자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 도사린 조롱과 천박한 호기심을 읽어내야 했다. 단 5초의 입맞춤이라는 유령은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악착같이 따라붙어 그녀의 목을 조였다. 대중의 집요한 악의와 폭력적인 여론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외부의 압력은 부부 내부의 신뢰를 갉아먹었고, 일상적인 대화마저 날선 오해와 상처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자신의 두 번째 가정을 지켜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사회 전체가 뿜어내는 혐오의 무게는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결국 1964년 윤인자의 두 번째 결혼 생활 역시 파국으로 막을 내린다. 첫 번째 이혼이 남편의 일방적인 분노와 사회적 축출에 의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혼은 그녀에게 씌워진 지독한 낙인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고사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독한 증명이었다. 이혼 서류에 두 번째 도장을 찍으며 윤인자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1954년 단성사 스크린에서 쏘아 올려진 그 저주의 화살은 평생을 도망쳐도 피할 수 없으며, 세상 그 어느 곳에도 그녀를 위한 안전한 도피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두 번의 이혼.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이 타이틀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제 불온한 여자를 넘어 구제할 수 없는 실패자로 완벽하게 낙인 찍혔다. 이토록 철저하게 인간적인 존엄이 짓밟히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그녀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기괴하게도 현실 세계의 윤인자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수록 스크린 위 배우 윤인자의 기량은 더욱 서늘하고 깊어졌다. 두 번의 이혼과 세상의 멸시, 그 안에서 겪은 인간 존재의 끔찍한 바닥은 그녀의 연기에 모방할 수 없는 깊이와 한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피투성이 삶을 땔감 삼아 카메라 앞에서 예술을 불태웠다. 1965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 빨간 마우라에서 그녀가 보여준 연기는 그 끔찍한 고통의 결실이었다. 술집 마담 역을 맡은 그녀는 전쟁의 허무함과 생존의 비애를 완벽하게 체현해내며 관객과 평단을 압도했다. 그해 열린 제4회 대종상 영화제는 그녀에게 여우조연상의 트로피를 안겼다. 한국 영화계가 마침내 윤인자의 예술적 기량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치하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트로피는 그녀의 삶에 내려진 가장 잔인한 역설이자 기만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트로피를 거머쥔 순간, 세상은 그녀를 위대한 배우라 칭송했지만,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두 번이나 이혼한 흠집 난 여자로 취급받았다. 예술이라는 무대 위에서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현실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경멸하는 이 소름 끼치는 이중성. 트로피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은 그녀의 내면에 난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세상의 끔찍한 위선을 더욱 뼈저리게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상을 받은 여배우의 삶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기력을 칭찬하다가도
술자리에 앉으면 어김없이 과거의 스캔들을 안주 삼아 씹어댔다. 그녀는 충무로에서 철저히 소모되고 있었고 더 이상 뽑아낼 화제성이 떨어지자 영화계 역시 서서히 그녀를 주변부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주연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대부분 이미 소비될 대로 소비된 낡은 마담 역할이나 수동적인 조연에 불과했다.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로 접어들며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지만 윤인자의 내면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린 폐허와 같았다. 스크린의 화려함도 대종상 트로피도 그녀를 옥죄는 지독한 고독과 환멸을 가려주지 못했다. 수십 년간 쏟아진 세상의 언어폭력과 멸시는 켜켜이 쌓여 그녀의 영혼을 질식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거리를 걷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도 끔찍한 형벌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는 타인의 삶을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은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던 시간. 남성 권력이 만들어낸 금기의 벽을 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치러야 했던 대가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시대가 만든 가장 화려한 희생양은 이제 숨을 쉬기 위해,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극단적인 결단을 향해 내몰리고 있었다. 화려한 은막을 찢고 그녀의 발걸음은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중을 향하고 있었다. 1976년 윤인자의 나이 53이었다. 카메라의 기만과 대중의 혐오가 번갈아가며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난도질한 지 정확히 12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1970년대 중반의 한국 사회는 유신체제의 폭압적인 통제와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이 뒤엉켜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국가는 경제성장이라는 단일한 목표 아래 개인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억압했고 대중은 그 숨막히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더욱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대중문화를 갈구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스크린에는 새로운 세대의 여배우들이 등장하여 과거 윤인자가 감당했던 금기의 선들을 훨씬 더 과감하게 넘나들기 시작했다. 이제 영화 속의 키스신이나 노출은 더 이상 사회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업영화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흥행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시대는 윤인자가 온몸으로 부딪혀 깨뜨린 파편들을 밟고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 진보의 과실을 누리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가장 먼저 피를 흘리며 철조망을 넘었던 성우자 윤인자의 안위를 묻지 않았다. 철저하게 소외된 그녀는 화려하게 팽창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뒤양일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오래전에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다. 두 번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겪으며 그녀는 인간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를 상실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보호자가 아니라 가부장적 권위로 무장한 가장 잔인한 가해자였고 대중은 그녀의 예술을 소비하면서도 그녀의 인격을 짓밟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는 야만적인 집단이었다. 숨을 쉬고 밥을 먹는 일상적인 행위조차 그녀에게는 거대한 형벌과 같았다. 거리에 나설 때마다 등 뒤에 꽂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12년 전 단성사 극장에서 터져나왔던 비명과 경멸의 농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대종상, 트로피나 뛰어난 연기력은 기억에서 지워버린 채 오직 운명의 손의 마가렛과 그 여자의 일생에 벌거벗은 몸만을 집요하게 기억해냈다. 이것은 단순한 악플이나 가십의 수준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을 단 하나의 치욕적인 프레임 안에 영구적으로 가두어버리는 지독하고도 조직적인 사회적 폭력이었다. 윤인자는 이 거대한 감옥 안에서 자신이 더 이상 온전한 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직감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파괴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을 향해 복수할 권력도 분노를 표출할 언로도 주어지지 않았다. 1976년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화려한 드레스와 대본, 스크린의 영광과 오욕이 얼룩진 서울을 등지고 그녀가 향한 곳은 충청북도 보은군 깊은 산속에 자리한 속리산 수정암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나 휴식이 아니었다. 은막의 스타가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불게 귀의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자살 선고였다. 속리산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암자로 걸어 올라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종교적인 깨달음을 갈구하는 구도자의 그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피해 허겁지겁 도망치는 폐잔병의 처절한 퇴각에 가까웠다. 세상이 그녀를 완전히 죽이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냄으로써 육신이나마 보존하려는 극단적인 자기방어 기제였다. 수정암에 도착한 윤인자는 삭발식을 거행했다. 서늘한 칼날이 두피를 스치고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이 속리산의 흙바닥으로 툭툭 떨어져 내렸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여성성과 허영, 그리고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기호다. 여배우에게 머리카락을 잘라낸다는 것은 곧 대중의 시선을 먹고 사는 직업적 자아를 완전히 폐기 처분한다는 선언과 같다. 사각거리는 칼끝의 파차름과 함께 여배우 윤인자는 죽었다. 한형모 감독에게 기만당했던 마가렛도, 두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상처받은 아내도, 대중의 관음증을 만족시켜 주어야 했던 스크린 속 피사체도 모두 잘려나간 머리카락과 함께 바닥에 버려졌다. 대신 그 자리에 승복을 입은 비군이 사나가 태어났다. 그것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 찾아낸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동시에 가장 참혹한 굴복이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버젓이 살아서 영화계의 권력을 쥐고 부를 축적하는데 왜 피해자인 여성만이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숨어들어 참회를 해야 하는가? 윤인자의 삭발은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 사회의 끔찍한 성적 이중 잣대와 도덕주의적 폭력이 마침내 한 여성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박탈해 냈음을 알리는 기괴한 승전보와 같았다. 그러나 세상은 산사로 숨어든 상처받은 짐승을 끝내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윤인자가 삭발을 하고 비구니가 되었다는 소식은 하이에나처럼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아 헤매던 언론에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둘러매고 속리산 수정암까지 들이닥쳤다. 그들은 예의를 갖추기는커녕 회색 승복을 입고 민머리로 불상을 향해 절을 하는 윤인자의 모습을 무단으로 카메라에 담아내며 플래시를 터뜨렸다. 다음날 신문 지면에는 한국 영화 최초 키스신 여배우 속리산 비군이 되다라는 선정적인 활자가 대문짝만하게 박혔다. 이 보도 행태는 대중이 그녀를 어떻게 소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역겨운 증거다. 대중은 윤인자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세속을 버려야 했는지, 그녀의 내면에 어떤 상처가 갉아먹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 1g의 관심도 없었다. 그저 화려했던 여배우가 머리를 깎고 초라한 승복을 입고 있다는 그 시각적 대비에 열광하며 또 한 번 천박한 관음증을 해소했을 뿐이다. 언론의 폭력적인 취재는 산속의 고요함마저 잔인하게 박탈했다. 윤인자는 세상의 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감옥을 선택했지만 세상은 그 감옥의 담장 너머로 렌즈를 들이밀며 끝까지 그녀를 구경거리로 전락시켰다. 삭발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카메라 앞에 선 윤인자의 표정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산속 깊은 암제 숨어 목탁을 두드리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향해 번뜩이는 시대의 폭력적인 시선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절망적으로 깨달았다. 그녀가 행해야 했던 참회는 부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단죄하고 짓밟은 한국 사회라는 거대한 괴물을 향해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그러니 제발 이쯤에서 고문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핏빛 항복 선언이었다. 단지 영화 감독의 지시에 따라 5초간 입을 맞췄다는 사실 하나로 한 여성이 22년 동안 물어뜯긴 끝에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난도질하여 세상에 바쳐야 했던 이 기괴한 비극. 윤인자의 비구니 생활은 종교적 해탈의 과정이 아니라 권력을 쥔 다수가 힘없는 소수에게 가한 가장 악랄한 사회적 고문의 현장이었다. 수정함에서의 생활은 철저한 자기 부정의 시간이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백활팔배를 하며 밭을 매는 고된 일과 속에서 윤인자는 과거의 기억을 지워내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이란 육체의 고통으로 쉽게 씻겨나가는 것이 아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법당에 홀로 앉아있을 때면 남편 민구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고, 단성사 관객들의 짐승 같은 야유가 목탁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카메라를 응시하던 여배우의 본능이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마다 그녀는 삭발한 두피를 쥐어뜯으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기력함. 왜 나만 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가? 나와 입을 맞춘 남성 배우는 버젓이 스타 대접을 받고, 나를 속인 감독은 거장이 되었는데 왜 나만 이 깊은 산속에서 머리를 깎고 버림받은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속리산의 깊은 침묵은 어떠한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으며 서서히 미쳐가거나 아니면 모든 감정을 거세하고 완벽한 목석이 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언론의 냄비 같은 관심도 서서히 사그라졌다. 속리산의 차가운 겨울과 혹독한 여름이 몇 차례 교차하는 동안 대중은 윤인자라는 이름을 기억 저편으로 밀어 넣었다. 새로운 스캔들이 매일같이 터져나왔고 197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세상이 그녀를 망각해가는 속도만큼 윤인자 역시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단절해 나갔다.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가끔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도량의 낙엽을 쓸거나 법당에 앉아 반야심경을 외울 뿐이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체념이었다. 그녀는 한국 사회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완벽한 도덕적 죽음을 스스로 수행해 내므로써 비로소 얄팍한 평온을 얻었다. 여배우 윤인자를 죽이고 비구니 산하로 살아가는 이 기형적인 평화는 당대 한국 사회가 여성의 주체성을 어떻게 말살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슬픈 기념비였다. 약 2년여의 혹독한 산사 생활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을 텅 비워버렸다. 분노도 억울함도 세상에 대한 미련도 서서히 증발해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완벽한 허무의 상태에 도달하고 나서야 윤인자는 다시 산을 내려올 결심을 하게 된다. 1978년경 그녀는 승복을 벗고 다시 속세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것은 환속이라기보다는 이미 죽어버린 영혼이 미라가 되어 다시 도시의 아스팔트 위로 걸어 내려온 것에 불과했다. 그녀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생계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홀로 둔 딸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그 끔찍한 사회적 사형을 치르고 났으니 이제는 세상이 자신을 투명 인간으로라도 내버려 두지 않을까 하는 체념 섞인 기대였을 수도 있다. 산을 내려오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다시 조금 자라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과거 스크린을 호령하던 여배우의 형형한 빛은 이미 완전히 꺼져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윤인자의 삶은 철저한 은둔과 그림자의 삶이었다. 세상은 그녀가 돌아왔다는 사실조차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미 영화계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50대 중반을 넘긴 그녀를 주연으로 캐스팅할 감독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대사 몇 마디 없는 단역이나 이름 없는 조연뿐이었다. 하지만 윤인자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발버둥 치지도 않았고 자신을 짓밟은 세상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치 유령처럼 촬영장을 조용히 오갈 뿐이었다. 스태프와 후배 배우들 사이에서 그녀는 과거에 키스신 한 번 찍었다가 팔자 망친 늙은 여배우라는 동정 섞인 뒷담화의 대상이 될 뿐 누구도 그녀가 한국 영화사에 남긴 족적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았다. 단성사 극장에서 터져나왔던 대중의 경악이 20여 년의 세월을 거쳐 차가운 무관심과 값싼 동정으로 변질된 것이다. 그녀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폭력적인 시기를 맨몸으로 뚫고 나온 생존자였으나 생존의 대가로 자신의 모든 서사와 발언권을 압수당한 채 철저히 투명 인간으로 남은 삶을 연명해야 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들은 그녀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질 잔혹한 에필로그의 시작이었다. 1980년대의 한국 영화계는 윤인자가 겪었던 과거의 비극을 완벽하게 조롱하는 거대한 부조리극의 무대였다. 신군부의 사메스 사르메스, 정책이라는 폭압적인 우민화 기조 아래 스크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에로티시즘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에마 부인을 필두로 한 수많은 성인 영화들이 극장가를 장악했고 여배우들의 적나라한 배드신과 노출은 흥행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권력이 장려하는 합법적인 마약으로 기능했다. 단 5초의 가짜 입맞춤으로 가정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던 여배우가 여전히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시대. 이제 영화계는 여성의 육체를 전면적으로 전시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스크린 속 여성의 욕망과 성적 표현을 가혹하게 처벌하던 사회가 불과 20여 년 만에 태세를 전환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권장하는 야만적인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것이다. 시대의 금기는 완전히 허물어졌지만 그 철조망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뚫고 나가며 피투성이가 되었던 성우자 윤인자에게는 그 어떤 명예회복이나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급변하는 쾌락주의의 시대 속에서 철저히 잊혀진 채 과거의 유령처럼 충무로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골목을 배회하고 있었다. 화려한 주연 자리는 이미 젊고 과감한 여배우들의 몫이었고 60비대에 접어든 윤인자는 영화판에 철저한 주변부 인물로 밀려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간혹단역이나 조단역 명단에 기계적으로 오르내릴 뿐 그 누구도 그녀가 가진 예술적 깊이나 한 맺힌 생애를 스크린에 담아내려 하지 않았다. 촬영 현장에서 젊은 스태프들은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그저 나이든 무명 배우 중 한 명으로 취급하며 차갑게 대했다. 과거의 스캔들을 기억하는 몇몇 고참 영화인들조차 그녀를 불편한 존재로 여길 뿐 따뜻한 위로나 존중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개척한 한국 영화계가 정작 자신을 철저하게 이방인 취급하는 끔찍한 소외감. 그러나 윤인자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도 항변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 귀퉁이에 서서 대사 한 줄을 내뱉기 위해 묵묵히 밤을 새웠고 자신보다 한참 어린 배우들의 그림자 역할을 기꺼이 수행했다. 그것은 여배우로서의 미련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카메라 불빛을 받아야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미 완전히 붕괴된 영혼의 기계적인 관성이었다. 그러던 1989년 그녀의 기구한 삶에 또 한 번의 기괴하고도 잔혹한 우연이 찾아온다. 거장 임권택 감독의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에 캐스팅된 것이다. 이 영화는 불교의 깨달음과 세속적 욕망 사이에서 번뇌하는 두 비구니의 엇갈린 삶을 다룬 작품이었다. 당대 최고의 젊은 스타였던 강수연이 파격적인 삭발을 감행하며
비군이 역을 맡아 세간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훗날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쥐며 예술적 성취를 극찬받았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영화의 한 구석, 늙고 쇠약한 노스님 역할로 바로 윤인자가 투입되었다. 세상의 폭력에 짓눌려 실제로 삭발을 하고 산사에 숨어들어야 했던 1950년대의 가장 비극적인 희생양 윤인자 말이다. 그녀가 다시 회색 승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선 이 장면은 한국 영화사가 빚어낸 가장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미장센이었다. 촬영장 한켠에서 삭발한 머리에 분장을 하고 승복을 걸친 윤인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젊고 아름다운 후배 여배우 강수연이 예술혼을 불태운다는 명목으로 삭발을 하고 쏟아지는 언론의 플래시 세례와 찬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윤인자는 1976년 속리산 수정암에서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던 그 참혹한 새벽을 떠올렸을 것이다. 강수연의 삭발은 위대한 여배우의 예술적 투혼으로 포장되어 한국 영화의 찬란한 영광이 되었지만 윤인자의 삭발은 음탕한 여자의 초라한 도피이자 씻을 수 없는 조롱거리로 소비되었다. 같은 행위, 같은 승복, 같은 삭발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잣대는 두 여성에게 완벽하게 극단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나는 찬양받는 예술이었고 다른 하나는 멸시받는 처벌이었다. 카메라가 노스님으로 분장한 윤인자의 주름진 얼굴을 클로즈업할 때 그것은 결코 만들어진 연기가 아니었다. 스크린에 담긴 그녀의 서늘하고 체념 어린 눈빛은 35년간 단단하게 응축된 한국 사회의 위선과 억압이 여성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날것의 다큐멘터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째로 렌즈 앞에 내던져 전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화가 개봉하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을 때 윤인자 역시 오랜 침묵을 깨고 영화계의 공식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보여준 진정성 어린 연기를 인정받아 대종상 심사위원 특별상과 영화 감독들이 뽑은 연기자상을 공동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1965년 빨간 마후라. 이후 무려 24년 만에 다시 손에 쥔 트로피였다. 무대에 오른 60대 중반의 노배우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언론은 뒤늦게 그녀를 한국 영화의 산증인이자 원로 배우라 칭켰으며 감동적인 서사를 만들어내기에 바빴다. 하지만 그 박수소리와 트로피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너무나도 가볍고 공허한 위선이었다. 자신들이 돌팔매질하여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여성이 완전히 늙고 망가진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며 값싼 동정의 트로피를 적선하는 끔찍한 사회적 사명흑. 그녀가 잃어버린 젊음, 파탄난 두 번의 가정, 쏟아지는 몸 열감 속에 스스로 삭발을 해야 했던 그 무수한 지옥의 시간들은 플라스틱 트로피 하나로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은 단 5초의 입맞춤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놓고 35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용서해 주겠다는 듯 오만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무대 뒤편으로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어떤 승리감도 환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뒤늦은 인정이 결코 자신을 향한 진정한 존중이 아님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대중과 언론이 환호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한 위대한 원로 배우라는 자신들이 입맛대로 조립한 안전하고 무해한 서사일 뿐. 1954년 단성사 스크린 위에서 당돌하게 금기를 깼던 그 도발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윤인자의 본질은 여전히 그들에게 불온한 기억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트로피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윤인자의 일상은 다시 완벽한 정적과 고독 속으로 가라앉았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몸에 밴 은둔의 습관은 시상식의 화려함 따위로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 세상의 칭찬은 혐오만큼이나 얄팍하고 무의미했다. 상처받은 영혼은 이미 인간의 언어나 사회적 성취 따위로는 닿을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아 버린 지 오래였다. 1990년대로 접어들며 한국 사회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대중문화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영화 산업은 대기업 자본이 유입되며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고 충무로는 세련된 감각과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무장한 새로운 세대의 놀이터가 되었다. 스크린 위에서 남녀의 키스나 정사 장면은 더 이상 논란거리조차 되지 않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상적 묘사로 자리 잡았다. 젊은 관객들은 할리우드 영화와 다를 바 없는 세련된 한국 영화를 소비하며 환호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문화적 진보의 불빛이 가장 밝게 타오를 때 윤인자라는 이름의 그림자는 가장 짙고 어둡게 지워져 갔다. 그녀는 급속도로 현대화되는 1990년대의 영화 현장에서 살아있는 화석이자 굳이 들춰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의 잔재처럼 취급되었다. 간혹 그녀를 기억하는 영화학도들이나 몇몇 평론가들이 한국 영화 최초의 키스신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인터뷰를 요청해 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 역시 철저하게 폭력적이었다. 그들은 윤인자의 입을 통해 과거의 자극적인 스캔들과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한번 재생산하여 자신의 텍스트를 장식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윤인자는 살아 숨쉬는 한 명의 상처 입은 인간이 아니라 흥미로운 역사적 파편이 담긴 오래된 자료 보관소에 불과했다. 윤인자는 그런 인터뷰를 완강히 거부하며 자신을 더욱 철저히 숨겼다. 상처를 끄집어내어 활자로 박제하려는 지식인들의 교만함은 1950년대 그녀를 향해 침을 뱉던 대중의 무지한 만큼이나 소름 끼치는 짓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끔찍했던 생애가 누군가의 팽긋해서 얄팍한 학술적 분석이나 싸구려 휴먼 드라마로 소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침묵. 오직 완벽한 침묵만이 세상의 모든 위선과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의 배우로서의 마지막 발자취는 1999년 양병관 감독의 영화 얼굴의 단역으로 출연한 것이었다. 이 작품을 끝으로 그녀는 영광과 상처, 살점과 영혼이 모두 뜯겨나갔던 50년의 영희 인생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다. 은퇴를 선언하는 성대한 기자회견도, 동료 배우들의 기립 박수도 없는 눈보라 속에 지워지는 발자국처럼 고요하고도 쓸쓸한 퇴장이었다. 76세의 노구가 된 그녀는 마침내 카메라의 폭력적인 렌즈와 조명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해냈다. 반세기 동안 스크린의 유령처럼 떠돌았던 그녀의 육신은 이제 더 이상 대중의 관음증에 봉사할 의무를 벗어던졌다. 하지만 카메라 앞을 떠났다고 해서 그녀의 삶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늙고 지친 육체 속에 남은 것은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던 억울함과 누구에게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했다는 지독한 고립감뿐이었다. 은퇴 이후의 그녀의 삶은 철저한 베일에 쌓여 있었다. 영화계의 그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지인들과의 연락조차 거의 끊어버린 채 서울의 좁고 어두운 방 안에 자신을 유폐시켰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새로운 밀레니엄이 밝았고 한국 영화는 칸과 베니스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휩쓸며 국제적인 위상을 떨치기 시작했다. 한국의 감독들과 배우들은 세계 무대에서 레드카펫을 밟으며 자유롭고 도발적인 예술성을 찬양받았다. 이 화려한 축제의 소음 너머 노환과 병마와 싸우며 홀로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한 늙은 여성의 존재를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한국 영화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1954년 카메라의 렌즈 앞에서 남편과 사회의 무자비한 폭력을 견뎌내며 스스로 제물이 되었던 윤인자라는 거대한 주춧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망각되었다. 시대는 늘 영광만을 기록할 뿐 그 영광을 쌓기 위해 짓밟히고 으깨어진 자들의 핏자국은 서둘러 흙으로 덮어버리는 법이다.
그녀의 은두는 그 잔인한 역사적 망각에 대한 침묵의 시위였는지도 모른다. 2000년대로 접어들며 한국 영화계는 이른바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자본이 쏟아져 들어왔고 멀티플렉스 극장이 도심 곳곳에 세워졌으며 천만 관객 시대라는 전대미문의 신화가 쓰이기 시작했다. 충무로의 감독들은 작가주의라는 세련된 포장지를 두른 채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휩쓸었고, 배우들은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쥔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화려한 축제의 한가운데서 한국 영화의 역사는 철저하게 승자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고 윤색되었다. 1950년대 전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 영화의 초석을 다진 남성 감독들은 선구자이자 메스트로로 추앙받으며 영화사 교과서에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장식했다. 반면 그들의 예술적 야심을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갈아넣고 시대의 폭력적인 편견에 맞서 가장 먼저 피를 흘려야 했던 여성 배우들의 서사는 철저히 거세되거나 흥미로운 스캔들의 파편으로만 축소되었다. 윤인자의 삶은 이 편파적인 역사 서술이 얼마나 잔인하고 기만적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해부학적 표본이다. 그녀의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여배우의 기구한 팔자를 동정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집어삼킨 1950년대 한국 영화계와 가부장제 사회의 치밀하고도 악랄한 공범 관계를 법의학적인 시선으로 낱낱이 해부해야만 한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1954년 영화 운명의 손의 연출자 한형모 감독의 행보를 추적해보면 이 비극이 철저히 계산된 자본주의적 착취 구조 위에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형모는 윤인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겨 넣은 그 키스신을 발판 삼아 한국 상업영화의 독보적인 흥행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2년 뒤인 1956년 영화 자유부인을 통해 또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 논란을 흥행의 땔감으로 활용하는데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했다. 감독이라는 남성 권력자는 스크린 위에서 시대의 금기를 가지고 도박을 벌였지만 그 도박의 판돈으로 걸린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철저히 여성 배우의 육체와 사회적 생명이었다. 도박이 성공하여 영화가 흥행하면 감독은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이자 거장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막대한 부를 챙겼다. 하지만 도박의 결과로 파생된 사회적 분노와 도덕적 지탄은 온전히 스크린 속에서 옷을 벗고 입을 맞춘 여배우의 몫으로 남겨졌다. 한영모 감독은 한국 영화사의 위대한 선구자로 기록되었지만 그가 윤인자를 기만하고 현장에서 자행했던 연출의 폭력성은 그 어떤 평단이나 역사서에서도 진지하게 단죄받지 않았다. 예술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가해자의 비열함을 가려주는 가장 완벽한 면죄부였다. 상대역이었던 남성 배우 이향이 겪은 궤적 역시 이 사회에 기괴한 성적 이중 잣대를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은단을 씹고 대기하다가 윤인자의 입술을 거칠게 덮친 물리적 행위의 당사자였다. 유교적 도덕관념이 그토록 엄격했다면 남의 아내의 입술을 훔친 이 남성 역시 윤인자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매장과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하지만 시대는 그에게 놀랍도록 관대했다. 남편 민구가 칼을 들고 명동을 헤매며 그를 찾아다녔다는 자극적인 일화만이 무용담처럼 떠돌았을 뿐, 이향은 가정이 파탄나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지도 않았으며 이후로도 무수히 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평탄한 영희 인생을 이어갔다. 대중은 남성 배우의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직업적 연기이거나 남성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 용인했지만 여성 배우에 대해서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실질적인 간음 행위로 간주했다. 스크린이라는 똑같은 평면 위에서 벌어진 단 5초의 행위였음에도 남성의 육체는 무해한 연기로, 여성의 육체는 불온한 범죄의 증거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취급된 것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이중 잣대를 합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법 시스템이었다.
윤인자의 첫 번째 남편인 배우 민구가 감독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끝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던 동력은 단순히 개인의 질투심이나 분노를 넘어 당시 한국의 가족법과 형법 체계가 남성 가장에게 부여한 절대적인 통제권에 기인한다. 1950년대 한국의 법망 안에서 기혼 여성은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남편의 가문에 종속된 일종의 상징적 재산에 가까웠다. 여성의 정조는 본인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남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가치의 척도였다. 따라서 아내가 스크린 위에서 타인과 물리적인 접촉을 했다는 사실은 남편의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으로 해석되었다. 법과 사회는 영화라는 근대적인 예술 매체의 특수성을 인정하기보다 가부장제라는 정은대적인 질서를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윤인자는 영화 산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현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여전히 조선시대의 삼종지도를 강요받는 끔찍한 시대착오적 모순의 한가운데에 포위되어 있었다. 가장 악랄한 형태의 폭력은 언론이라는 공식적인 확성기를 통해 자행되었다. 당시의 신문과 잡지들은 대중의 알 권리나 문화 비평이라는 가면을 쓴 채 사실상 한 여성을 향한 마녀 사냥의 주동자 역할을 수행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은 영화의 미학적 성취나 시대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지면을 채운 것은 윤인자의 이혼 소송 과정, 두 번째 남편과의 불화, 산사로 도피한 비구니 생활 등 철저하게 사생활을 파헤치고 난도질하는 선정적인 가십뿐이었다. 언론은 윤인자를 성에 눈뜬 타락한 여성의 표본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보수적인 독자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충족시켜 주었고, 동시에 판매 부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막대한 자본의 이득을 취했다. 그들은 펜을 든 처형자였다. 무지한 대중의 혐오를 논리적으로 정제하여 다시 대중에게 주입하는 이 끔찍한 사이클 속에서 윤인자의 인격은 수만 장의 윤정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무참히 갈려나갔다. 그녀가 흘린 피와 눈물은 그 시대 언론사들의 가장 훌륭한 잉크이자 돈벌이 수단이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윤인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영화 산업이 여성 배우를 착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었다. 시대는 계속해서 더 강렬한 자극을 원했고, 영화는 생존을 위해 이른바 요부 캐릭터를 끊임없이 스크린에 전시해야 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악녀들을 연기한 여성 배우들에게는 항상 치명적인 부작용이 뒤따랐다. 대중은 화면 속의 허구와 화면 밖의 현실을 고의적으로 혼동하며 배우들의 실제 삶에까지 영화 속 캐릭터의 불온한 이미지를 덧씌웠다. 최은희, 김지미 등 당대의 네로라 하는 여배우들 역시 끊임없는 사생활 스캔들에 시달리며 대중의 가학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의 가장 처참한 첫 번째 희생물은 명백히 윤인자였다. 그녀는 선발되었고 방패막이 없이 적진에 가장 먼저 투입된 보병이었다. 그녀가 온몸으로 시대의 지뢰를 밟고 터뜨려 피투성이가 된 덕분에 후대의 영화인들은 조금 더 넓어진 표현에 자유라는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터져버린 그녀의 삶에 대해 애도하거나 부채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이 지독하고도 입체적인 가스라이팅은 윤인자의 심리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현실 인식과 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악랄한 형태의 심리적 학대다. 윤인자는 자신이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대본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연기한 프로페셔널한 노동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경멸, 법의 차가운 외면, 언론의 집단 린치, 그리고 거리에서 쏟아지는 대중의 침뱉음이 수십 년간 끊임없이 반복되자 그녀의 내면에서도
기괴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일까? 내가 영화에 출연한 것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을까? 사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그녀를 창녀이자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개인의 연약한 이성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 그녀가 50대의 나이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산사로 도망쳐 비구니가 되었던 행위는 이 거대한 사회적 가스라이팅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항복 선언이었다. 사회가 주입한 가짜 죄의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영적 자결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는 환속 이후 철저한 은둔으로 이어진 그녀의 말년의 삶을 설명하는 유일한 열쇠다. 그녀가 1969년 은퇴 이후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거나 영화계의 부름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극도의 불신이자 더 이상 인간의 위선적인 혀와 시선에 자신의 상처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결연하고도 슬픈 자위책이었다. 텔레비전을 켜면 젊은 후배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키스신 촬영의 에피소드를 당당하게 무용담처럼 털어놓는 시대가 도래했다. 세상은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 과거의 금기는 이제 세련된 농담거리가 되었고 육체의 해방은 쿨한 지성으로 포장되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진보의 화면을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지켜보아야 했던 늙은 여배우의 시면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을 것이다. 자신이 겪은 그 끔찍한 파괴와 고문이 사실은 아무런 시대적 필연성도 없는 맹목적인 폭력이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흘린 피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나의 망가진 삶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세상은 윤인자에게 철저하게 빚을 지고도 한 번도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은 악성 채무자였다. 충무로의 자본, 기사를 팔아먹은 언론, 극장에 앉아 쾌락을 소비한 관객, 그리고 여성을 통제했던 법 시스템 모두가 그녀를 찢어 발겨 나누어 가진 공범들이었다. 하지만 그 공범들은 시간이라는 가장 완벽한 세탁기를 거치며 모두 과거의 죄악을 하얗게 지워버렸다. 영화계는 한국 영화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성취감에 도취되어 위인전을 쓰기에 바빴고 과거의 야만적인 행태들은 시대적 한계라는 편리한 단어 뒤로 숨겨버렸다. 윤인자라는 존재는 그 위인전의 화려한 표지에 얼룩진 지우고 싶은 핏자국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철저히 잊기로 합의했다. 거창한 추모도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그저 그녀가 숨어있는 서울의 어두운 방구석으로 향하는 문을 조용히 닫아버린 것이다. 이것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두 번째 살인이었다. 물리적인 생명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안매장당하고 있었다. 2000년대를 지나 2010년대로 향하는 동안 윤인자의 삶은 침묵보다 더 무거운 고립 속으로 가라앉았다. 수십 년 전 단성사 극장을 흔들었던 비명소리도 산사로 몰려들었던 기자들의 플래시 불빛도 모두 먼지처럼 흩어졌다. 남은 것은 노환으로 서서히 굳어가는 육체와 그 어떤 망각의 약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상처의 감각뿐이었다.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꿈꾸고 할리우드를 위협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팽창하는 그 찬란한 백야의 시대에 그 모든 영광의 토대이자 희생양이었던 윤인자의 시간은 1954년에 그 치욕스러운 카메라 앞에서 영원히 멈춰 있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요한 방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뼈아픈 생애를 스스로 삼켜내며 죽음이라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완벽한 은신처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한국 영화사가 위인전의 형태로 스스로를 치장하는 동안 그 이면에 감춰진 충무로의 본질은 철저한 착취와 포식의 시스템이었다. 1950년대 전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화 산업은 단순히 예술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가장 자극적인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자본으로 환산해내는 거친 공장과도 같았다. 이 거대한 공장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갈려나갈 땔감이 필요했고, 그 땔감의 1순위는 언제나 사회적 방어막이 없는 여성 배우들이었다. 윤인자가 겪은 비극은 우발적인 사고나 한 감독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을 소모품으로 취급하여 대중의 관음증에 먹이로 던져주고 그 대가로 매표소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한국 영화계의 구조적인 식인 행위, 즉 시스템에 의한 합법적인 식인이었다. 제작자와 감독들은 스크린 위에서 벌어지는 파격적인 행위가 현실 사회에서 어떤 끔찍한 폭력으로 되돌아올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음에도 흥행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그 모든 위험 비용을 여배우 개인에게 전가했다. 한영모 감독과 제작사가 영화 운명의 손개봉을 전후로 취했던 마케팅 방식은 이러한 자본의 잔혹성을 명백하게 입증한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윤인자의 키스신을 집요하게 강조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대중의 분노와 혐오조차 그들에게는 극장으로 관객을 끌어모으는 훌륭한 노이즈 마케팅 수단이었다. 윤인자의 남편이 명동거리를 칼을 품고 헤매며 고소를 진행하는 그 끔찍한 파국조차 영화의 흥행을 돕는 무료 광고판으로 전락했다. 윤인자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녀의 인격은 대중의 침 밑에 짓밟히고 있었지만 제작사의 금괴는 연일 지폐가 쌓여갔다. 한 여성의 사회적 생명을 완벽하게 뜯어먹고 자라난 이 초기 자본은 훗날 한국 영화 산업이 팽창하는 튼튼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피와 살을 팔아 산업의 기틀을 다졌으면서도 그 과실을 나눌 때는 철저하게 그녀를 배제했다. 수익과 명예는 남성 제작자와 감독들의 카르텔 내부에서만 순환되었고 소문을 견디다 못한 윤인자가 충무로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끝내 산사로 도망칠 때 시스템은 그 어떤 보호망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산업적 착취를 완벽하게 승인하고 방조한 것은 당대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었다. 영화 현장에서 벌어진 명백한 기망 행위와 사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자 성적 폭력이다. 하지만 1950년대의 법은 노동 현장으로서의 촬영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성 연기자를 주체적인 노동자로 바라보지도 않았다. 국가의 법망이 관심을 가진 유일한 가치는 남성 가장의 손상된 명예와 가부장적 질서의 회복뿐이었다. 법원은 남편 민구의 분노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영화 산업이 저지른 기만적인 착취 구조에는 사실상 면죄부를 발행했다. 공권력이 남성의 통제권을 수호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자본은 그 틈을 타 여성의 육체를 마음껏 상업적으로 유린했다. 법의 차가운 방광과 자본의 탐욕이 결탁한 이 완벽한 밀실 안에서 윤인자에게 허락된 권리는 오직 하나. 모든 비난을 홀로 뒤집어쓰고 침묵하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충무로의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영화인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와 노조를 결성할 때도 윤인자의 자리는 없었다. 남성 영화인들은 끈끈한 인맥과 학연으로 뭉쳐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고 서로의 과거를 미화하며 위대한 예술가라는 칭호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윤인자는 그 어떤 이익 집단에도 속하지 못한 철저한 외톨이였다. 그녀는 기댈 곳 없는 여배우가 거친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딪혀야 했던 고군분투의 상징이었지만 시스템은 그녀를 선배나 동료로 이해하지 않았다. 한번 불온한 여성으로 낙인 찍힌 그녀를 자신들의 고귀한 예술가 카르텔에 끼워주는 것은 영화계 전체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윤인자를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산업이 가진 폭력적인 과거를 은폐하려 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한국 영화계가 저지른 가장 원초적인 착취의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그 증거물을 가장 어두운 곳에 유폐시키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했다.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 완전한 민주화와 세계화의 궤도에 올랐다. 영화계 내부에서도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잔재를 청산하고 여성 영화인들의 권리를 신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여성 감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미투 운동의 전조가 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며 충무로의 견고한 남성 중심주의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과거의 억압적인 법률들도 하나둘씩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시대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윤인자라는 이름은 호출되지 않았다. 새로운 세대의 영화인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싸움을 전개하느라 바빴고 1950년대에 활동했던 노배우의 낡은 상처까지 보듬어 안을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힌 것도 모자라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도 망각되는 이중의 소외를 겪어야만 했다. 홀로 남겨진 윤인자의 말년은 이 지독한 역사적 망각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좁은 방 안에 고립된 채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끝까지 세상에 영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화려하게 포장된 영화제, 시상식의 회고전이나 원로 배우들을 모아놓고 과거를 미화하는 가식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섭외를 그녀는 일절 거절했다. 자신을 갈갈이 찢어놓고 이제 와서 관대한 척 손을 내미는 이 사회의 역겨운 위선에 더 이상 단 1초도 복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히 늙고 병든 노인의 무기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 5초의 입맞춤을 핑계로 한 여성의 일생을 난도질했던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한 가장 차갑고도 명징한 경멸이었다. 세상이 아무리 찬란하게 발전하고 영화 산업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여도 그 밑바닥에 고인 자신의 억울한 피땀은 결코 세탁될 수 없음을 그녀는 온몸의 상처로 증명하고 있었다. 가장 화려했던 막이 내린 후 텅 빈 극장에 홀로 남아 자신을 뜯어먹은 세상의 소음을 조용히 차단한 채 그녀는 그렇게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10년대로 진입하며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초연결 사회로 탈바꿈했다. 손안의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정보와 오락을 쏟아냈고 한국의 대중문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를 넘어 서구권의 안방까지 침투하는 거대한 문화 제국을 건설했다. 영화와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들은 과거의 수동적인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쟁취하고 스크린 위에서 거침없이 신체를 노출하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랑을 나누었다. 대중은 레드카펫 위에서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들을 향해 당당하고 멋지다며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고 미디어는 그들을 시대를 대표하는 패션 아이콘이자 워너비로 치켜세웠다. 성적 표현의 자유는 이제 여배우들이 자신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세련되고 합법적인 무기가 되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의 도덕적 결벽증은 완벽하게 해체되어 화려한 쇼비즈니스의 밑거름으로 변모한 것이다. 하지만 이 눈부신 문화적 해방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혜는 그 해방의 기초를 닦기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짓밟혀야 했던 노배우의 침묵이 화석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2012년 윤인자의 나이는 어느덧 89에 이르렀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거리가 얼마나 화려해지든 그녀의 일상은 서울 어딘가의 좁고 고요한 방 안에 완벽하게 박제되어 있었다.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스스로 차단한 채 살아온 십수년의 세월은 그녀의 육체를 무자비하게 갉아먹었다. 한때 충무로의 모든 카메라를 독점했던 고혹적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훈장처럼 혹은 형벌처럼 패여 있었고 단 5초의 접촉만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입술은 얇게 메말라 굳게 닫혀 있었다. 1957년 그 여자의 일생에서 세상의 모든 금기를 깨뜨리며 드러냈던 육체는
이제 병마와 노환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폭력 앞에 쇠약해진 지 오래였다. 세상이 찬란한 빛을 뿜어낼수록 그녀가 머무는 방 안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무거워졌다. 이 시기 그녀의 은두는 외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자신을 기만하고 착취해온 세상을 향해 늙은 여배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 기제였다. 만약 그녀가 그 시점에 세상 밖으로 나와 과거의 고통을 털어놓거나 대중매체에 얼굴을 비추었다면 미디어는 또다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늙고 쇠약한 모습을 최초의 키스신 여배우의 비참한 말년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포장해 팔아치웠을 것이다. 그녀는 한국 사회가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방식이 1954년이나 2012년이나 본질적으로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세련된 척 과거의 낡은 도덕관념을 비웃는 현대의 대중 역시 언제든 누군가를 새로운 희생양으로 삼아 사이버 공간에서 무자비한 집단 린치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괴물들이었다. 윤인자는 그 괴물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뜯어먹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존재를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가혹한 형벌을 자처한 것이다. 죽음은 요란한 예고 없이 조용히 찾아왔다. 2012년 8월 21일 89세를 일기로 윤인자는 길고 참혹했던 생의 숨을 거두었다. 사인은 노환이었다. 1954년 단성사 극장에서 그녀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 거대한 사회적 사형 집행이 시작된 지 무려 58년 만에 그녀의 육신은 마침내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망막에 맺힌 풍경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가정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절망의 순간이었을지, 속리산 수정함에서 머리카락을 잘라내며 흘렸던 차가운 눈물이었을지, 아니면 자신을 기만했던 감독과 무자비했던 남편을 향한 억눌린 분노였을지. 분명한 것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나 제대로 된 명예회복을 받지 못한 채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 거대한 시대의 위선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흙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배우 윤인자의 삶은 단순히 불운했던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예술의 진보를 탐하면서도 정작 여성에게는 한없이 가혹했던 당대 한국 사회의 서늘한 자화상이다. 금기를 온몸으로 깨뜨리며 피 흘렸던 그녀의 궤적은 오늘날 화려하게 만개한 한국 영화사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